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200형소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뭐냐? 이제 서론 파트, 총설 파트에서 바로 형사수의 이념과 구조죠. 자, 이념과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념이라는 건 뭐냐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구조는 이제 법정에 등장하는 법원, 검사, 피고인 있겠죠. 이 셋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다르니까 일단 이념부터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형사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 바로 지도 이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실체 진실의 무엇이다?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속한 재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지도 이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실체 진실하고 그다음에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여기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하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버리면, 실체 진실의 발견을 강조하면, 요 두 가지가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제 긴장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긴장관계.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이 유일한 형사소송의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중요하다. 자, 일단 긴장관계 있다. 이거를 알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실체 진실의 발견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제 뭐다? 이것을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실체 진실. 근데 우리가 실체 진실주의라는 말에 이제 진실이라는 말 쓰는데 실체라는 말까지 앞에 붙이는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하는 겁니다. 형식적 진실주의, 그러니까 형식, 실체적 진실주의, 그 다음에 형식적 진실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디다? 우리 형사재판에서 쓰는 용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진실은 어디에서? 자, 민사재판에서 쓰는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 우리가 형식적 진실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민사소송은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51대 49.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구 주장이 더 그럴듯하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형식적 진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처분? 당사자 처분이라고 할까요? 당사자 처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만수르한테 돈을 빌려줬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럴 수도 없고 만수르가 저를 만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심심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했다고 칩시다. 만수르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만수르가 안 갚는다라고 우리나라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만수르한테 소장 2번을 송달을 해줍니다. 뭐 외국에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게 되면은 만수르가 보고 요놈 봐라 이거 웃긴 놈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수르가 인생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소를 제기하니까 우리나라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송이지만 와가지고 재판에 와가지고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냥 내가 돈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들 어처구니가 없지만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요.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저는 뭐다? 1억 원의 채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수는 저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는 1억 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받아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뭐라고 한다? 당사자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형식적 진실주의, 바로 처분권하고 형식적 진실주의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형식적 진실주의는 자 뭐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 진실을 인정합니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진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추구하는 진실은 형사소송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 인생도 살기 싫고 귀찮아. 그러니까 죽인 걸로 합시다. 그럼 법원이 너 죽인 걸로 했으니까 유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는 뭐냐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자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 진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요, 당사자 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인정 안 해요. 자, 그래서 넌 안 했는데 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다? 유죄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유일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 이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진실주의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체 진실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요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과 소극이 있는데 적극이라는 말은 관점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 죄를 지었으면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유죄자 필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라. 처벌의 포인트를 주는 게 바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요, 소극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 범인이 아니면 처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다? 무죄자 방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관점입니다. 관점이다 보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양자택일한 거. 그러면 뭐가 이기느냐? 그랬더니 이럴 때는 뭐다? 소극이 우선합니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극이 우선하다. 처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된 표현은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3번부터 들어가 보면 25번까지 이제 뭐죠? 23번부터 24번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형사재판의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있는데 이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반영된 게 뭐예요?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반영된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있습니다. 규정. 그래서 자 23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24번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 필과 소극, 그러니까 처벌 안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범인 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수사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뭐가 된다? 위배가 되는 거죠. 왜? 충돌하면 소극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되는 얘기는 요 정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뭐다? 이제 적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절차, 적법 절차라고 상관없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보장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절차는 바로 피고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정 절차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위해서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정한 재판이 이제 반영된 제도가 뭐가 있다? 바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죠. 나중에 이제 법원 할 때 나올 텐데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죠. 바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피고인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보호는 뭐냐? 검사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등하지만 실제 대등합니까? 아니죠.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와 개인인 피고인이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검사가 이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자는 누구다? 피고인이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절차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다? 비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례성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과잉 금지 아니면 최소 침해.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이제 최소 침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피고인한테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압수수색이나 구속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화시켜라. 최소화시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번, 26번 이렇게 쭉 이제 읽어보시면 실체 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지도 이념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공정한 재판, 그다음 비례성, 뒤에 내용은 적정 절차를 묻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피고인 보호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26번 적법 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된다. 그러니까 자 뭐다?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되는 거니까 법률에 규정된 걸 넘어서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 즉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고요. 그 다음 27번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요것들이 유일한 법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제약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실체 진실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뭐다?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28번 기소편의주의와 자백보강 법칙은 실체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있는데 자 기소편의주의 그러니까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에 좀 더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백의 보강 법칙은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기소편의주의가 뭡니까? 기소편의주의는 쉽게 말하면 기소유예예요. 자, 기소유예는 뭡니까? 자, 범죄 저질렀어요. 그래서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검사가 뭐다? 재량으로 기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굳이 빨리 이제 뭐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어쨌든 종결이죠. 수사의 종결.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바로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형사 절차에서 해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기소편의주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는 실체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죄 지은 사람을 처벌 안 하자라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요거하고 관련된 거지. 자, 뭐다?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9번째,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표현입니까? 아니요, 처벌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소극적이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자, 뭐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 절차와 형사 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그러니까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아니면 뭐 적정 절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자 체크할까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게 적법 절차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정당한 법률, 정당한 절차, 그 다음에 적법하게 이렇게 다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32번으로 가보면 이제 자 뭐가 되냐면 적정 절차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쭉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헌법 12조 1항이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헌법 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뭐다? 바로 공판 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포인트라는 거죠. 형사소송의 포인트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이 포인트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적정 절차와 관련해서 33번, 34번 이제 한번 묶어놓고요. 내용을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3번, 34번은 어떤 얘기냐? 바로 이제 우리가 적정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다? 영장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장주의. 그러니까 적정 절차와 관련해서 영장주의가 반영되어 있죠. 영장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영장주의 중에서 구속영장을 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영장주의의 구속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자? 법관이 결정하자 이거죠. 수사기관이 결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제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장주의와 관해서 구속의 개시 여부도 법관이 판단하는 거고요. 를 누가 판단하자? 법관이 판단하자는 겁니다. 근데 영장주의는 그걸 넘어서서 구속의 뭐다? 종료 여부 있죠? 이것도 법관이 판단하자 이거예요. 이게 영장주의라는 겁니다. 구속의 종료 여부도 뭐다? 법관이 판단하는 게 바로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은 뭐가 되냐면 먼저 3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번을 좀 이따 보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331조. 자, 지금도 있어요. 자, 이제 무죄 등의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해가지고 있죠. 효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등을 선고했습니다. 선고했으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죠. 근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속영장은 뭐가 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문인데 과거에는 단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되는데 장기 10년이 넘는 범죄라는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뭐냐면 검사의 의견, 그러니까 중한 범죄라는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과거에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이런 조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건 바로 이제 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럼 자동 석방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시효. 구속영장은 뭐가 된다? 당연시효가 되니까 바로 석방이에요. 별도의 요건 없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드라마식으로 하면 자, 피고인 무죄 딱 하면 뭐다? 피고인 만세 외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한 범죄 장기 10년이 넘는 검사의 의견 진술이라는 이게 있으면 석방이 된다 안 된다? 석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뭐 장난삼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세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검사가 한마디 하니까 끌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영장주의라는 건 구속의 개시 여부뿐만 아니라 종료 여부까지도 법관이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검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실효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영장주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됐다?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는 거죠. 지금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의견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의 실효를 부정한 구형사정법 331조 단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봤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가 뭐다? 바로 33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의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뭐가 된다? 영장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자세하게 설명드렸냐면 지금도 이 논리는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에 뭐가 있으면 이런 게 있었죠.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즉시항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즉시항고는 정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허가 결정 피고인 석방됐으면 즉시항고 누가 하겠습니까? 검사가 해요. 그 다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는 즉시항고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그럼 석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나왔다?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논리는 똑같은 거죠. 논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34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 절차에 관한 얘기는 대단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5번을 가보니까 자,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죄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죄인도 조약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국내법으로 수용되다 보니까 범죄인 인도법이 만들어져요. 자,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것은 조약을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자, 법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조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범죄인도 조약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왔다 치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요청을 합니다. 잡아주세요. 송환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고 송환을 합니다. 근데 바로 송환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송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몇 년 전에 다크웹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아동 포르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주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미국에서 처벌하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관할은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결정은 뭐겠습니까? 송환할 수도 있고 송환 안 할 수도 있죠. 불복이 안 됩니다. 즉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끝나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요게 논의가 된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 헌법에는 뭐가 있다?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헌법에는 재판. 근데 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죠. 근데 법관에 의한 재판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이거 대법원의 재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은 어떤 거다? 대법원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견해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재판이기만 하면 되고 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재판. 대법원이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이상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수설이라고 하고 이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다? 최소 한 번의 이상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자, 불복이 안 된다. 즉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걸 이제 합헌이라고 할 때 적법 절차,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정 절차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35번 가보시면 범죄인 인도법 3조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그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최소 한 번이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다크웹 사건에서 어떻게 되냐면 인도를 불허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입법부에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37번 가보면 적정 절차와 관련된 계속 이야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 자, 이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좀 볼게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있죠, 지문. 자, 핑거프린트라는 이제 지문이 있죠. 근데 지문은요, 이게 실무적으로 따지면 증거의 왕이에요, 증거의 왕. 그래서 왜냐? 종생불변 만인부동이라고 해서 한 번 만들어진 지문은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와 동일한 지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죠? 요게 범죄 현장에서 어떤 지문이 발견되고 대조 자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범인 잡는 거예요. 범인 잡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지문과 관련한 법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문 채취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좀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인 것보다. 그래서 지문과 관련돼서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지문 채취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하는 조문이 있어요. 경범죄로. 자, 그거 뭐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다. 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등록법이 있죠. 그래서 17세인가요? 그래서 17세가 되면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범죄수사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거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은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문 채취는 진술이다, 진술이 아니다, 진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7번. 자,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 원칙과 뭐다 이런 거에 위배되냐? 안 된다 이거죠. 합헌. 현실적인 이유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8번, 39번, 40번까지 이제 얘기를 묶어서 좀 보시면요. 자, 어떤 거다? 이제 어쨌든 결국엔 강제 처분에서 적정 절차라는 걸 지켜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신체 수색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실무적인 테마로서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체 수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수색은 강제 처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법에는 형사소송법에는 이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여자의 신체 수색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신체 수색에 대해서는요, 조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성년의 여자가 참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성년의 여자가 실시한다.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성이 실시해도 돼요. 대신 동성, 성년의 여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은 어쨌든 최소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실무는 이것보다 더 빡세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실무는 동성이 실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은 법적인 것만 좀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동성끼리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가 동성이 만지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성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기계나 장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보다 더 엄격해졌잖아요. 그럼 이거 위법이겠습니까? 합법이겠습니까? 적법이겠습니까? 적법이죠. 그 다음에 합헌이겠죠. 그래서 적법 합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38번 가보시면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자 체크할까요? 전자영상검사기 요걸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용하여 수용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죠. 됐고 그 다음에 39번 자 교도관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죠. 수용 절차에서 두 번째 줄에 같은 성별 교도관 그러니까 같은 성별 하는 거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40번 뭡니까? 자, 이거 소변 채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뭐다? 마약류 관련 수용자,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채취가 있는데, 자,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 있냐? 그래서 강제 처분이라고 하면 영장 없으면 위법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어떤 수용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자.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수용자예요, 수용자. 수용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변 채취를 하는데 이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없어도 영장 없이 체류를 했어도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위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따지는 거였으니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1번은 뭐냐면 자, 이제 앞에 부분 잠깐 체크하세요.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도소 들어간 사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파가지고 밖에 병원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요금이 평소에 자기 한 2만 원 나왔는데 갑자기 막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적정 절차 아니면 인간의 존엄 가치를 침해했느냐,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자, 수용자는 좀 다르게 취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기준만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주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자, 이제 42번은 뭐냐? 자, 이제 수용자가 수용 생활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치 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금치 기간,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수용자니까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금치 기간 중에 두 가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운동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접견이나 서신수발을 금지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금지시켰는데, 자, 이 운동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한테 헬스 트레이닝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산책하고 햇빛 보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간의 존엄 가치를 침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접견이나 서신수발은 이건 징계의 목적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뭐가 된다? 침해한다. 근데 해설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끝에 있죠? 접견 서신수발 부분은 침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줄 운동 부분은 자 뭐다?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3번 또 계속 공정한 재판 나오는데 참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자, 체크할까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은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 계속 이제 적정 절차인데 44번 번이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바로 증인 적격이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 146조에 가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을 인정합니다.
자, 경찰이 증인하지 말라는 법 있다 없다? 없죠.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적정 절차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뭐죠? 바로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신속한 재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재판이죠.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법원 중에 자,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자, 이런 아름다운 말도 있지만 좀 비장한 말도 있죠. 지연된 재판은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지연은 뭐다? 재판의 거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말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다 무엇과 관련돼 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돼 있죠. 근데 이제 신속한 재판을 왜 하느냐? 신속하게 해야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위반이 되는지, 부당히 지연되지 않는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느 정도가 되면 자, 뭐다?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느냐? 그런 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마다 보는 건데, 자, 이제 편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속한 재판에 자, 위반 사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반 사례가 있냐? 있긴 있어요. 한 2건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2건 정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반 사례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다 합헌이다. 없는 걸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수험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 거냐?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5번부터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있습니다. 자, 있죠? 27조 3항에. 그 다음에 46번. 요게 이제 잘 나오는 얘기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 뭐다? 인정되는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작동하죠.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죠. 피고인의 이익도 있고 공동의 이익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을 공소기각의 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들이 쭉 등장하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 관련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시험 나올 때 없다라고 알아두시는 겁니다. 다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48번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 선고연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이겁니다.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아니고요. 그다음에 49번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 앞두고 1회 공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됐고 50번 가보면 자, 위헌재청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 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기각을 했다라는, 뭐 늦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침해당했다, 침해당하지 않았다, 침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고 51번 가보면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0조 1항.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해요. 자, 다른 데서는 다른 법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쓰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간이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안 하고 기각시켜요. 그런 것들은 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고 침해했냐? 침해하지 않았다. 침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 명백하니까. 그리고 불복 절차가 있어요. 즉시항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52번 가보면 이런 질문 잘 나오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일단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체크하시고요. 체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소 제기하라고 규정 없습니다. 다음에 53번 가보면 형사소송법은 뭐 집중심 일택해서 빨리 하자 이거죠.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하는 거니까 뭐예요? 신속한 재판 관련돼 있는데 집중심 연일 개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과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걸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형사소송에 뭐다? 구조가 있죠. 이제 법원, 검사, 피고인의 관계를 좀 따지기 위해서 형사소송에 뭐가 있다? 이제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기본 구조가 있는데 그 기본 구조는 출발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이제 소송 구조는 뭐였다? 규문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송 구조는 뭐가 된다? 이제 탄핵주의로 바뀌는 거죠.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되는데, 자, 그럼 규문주의는 뭐냐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요. 그래서 뭐다?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주의는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규문주의하고 이 뭐죠? 탄핵주의는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나오는데 바로 권력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같이 있어서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뭐가 됩니까? 권력 분립이 됐죠. 그러니까 자,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탄핵주의는 뭐예요?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으니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됐다. 그래서 탄핵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자, 규문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절차를 개시하는데 법원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니까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심리의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탄핵주의로 갑니다. 검사의 소추에서 절차가 개시가 되니까 자, 법관이 심판을 하죠. 검사는 하나의 당사자가 피고인의 당사자 지위를 탄핵주의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탄핵주의가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가 돼서 또 뭐가 되냐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또 나눠집니다. 그럼 직권주의는 뭐냐? 자, 이제 탄핵주의에서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행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법원이 소송을 주도하는 겁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소송 구조를 뭐라고 한다?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을 합쳐서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사자주의는 뭐냐? 당사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은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열심히 싸우게 놔두면서 판단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 구조를 얘기하는 게 바로 형사소송의 구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직권주의는 법원이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느리게 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장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직권주의 단점은 이게 직권주의가 극단화되면 규문주의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심리의 객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피고인을 심리의 뭐다? 객체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직권주의가 극에 달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5번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여 한편 직권주의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는 없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다?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 직권주의 요소가 보충적으로 가미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56번 이어가는 거죠. 현행형사소송법에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한 80은 당사자주의고요. 20 정도가 직권주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판례가 재밌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자,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는데 판례는 뭘로 봤다? 이걸 직권주의로 봤어요. 근데 학자분들은 이걸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직권주의 요소로 봤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 취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8번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탄핵주의. 그래서 있는데, 자,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 구조가 대립된다 했는데, 자, 직권주의가 대립되는 건 당사자주의죠. 탄핵주의가 대립되는 건 규문주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그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9번, 형사소송의 구조,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그러니까 분리됐냐 안 됐냐가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두 번째, 자, 이제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보다 비판. 왜냐하면 둘이 철저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가 극에 달하면 사법의 스포츠화가 됩니다. 단점. 사법에 뭐가 된다? 스포츠화. 승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에 대한 교신문 절차, 증거 동의 이런 것들은 당사자주의가 맞겠고, 그 다음 네 번째, 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 자, 요구는 뭐다? 직권주의가 맞습니다. 직권주의.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는 나중에 배우는 당사자주의 요소예요. 그래서 자, 공소장 일본주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형사소송에 이제 앞에 서론과 관련된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2시간 정도 했는데 양이 많아요, 사실. 한자 보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두 번째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걸 좀 권합니다. 왜냐면 앞에 부분은 모든 형사 절차를 모든 걸 다 압축해가지고 놨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주체. 라는 게 있죠.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소송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인데, 자, 이제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